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애타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친한 친구든, 가족이든, 혹은 가까운 지인이든, 급하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빌려줬는데, 그 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예상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갚기는커녕 연락조차 받지 않거나, 심지어는 내가 재촉이라도 한 듯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돈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나면 후회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사람은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마라. 여유가 생겨도 절대 돈 안 갚는다는 주제로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통찰을 빌려 우리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살아생전 수많은 사람과 돈을 다루며 인간 본성의 깊은 면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사람의 속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평소에는 점잖고 성실해 보이던 사람도 돈 앞에서는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돈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임을 그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정 때문에 혹은 도리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마음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도리를 지킬 줄 모르는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었다는 데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고마움을 모를 줄 아는 사람은 배신도 자연스럽게 여긴다. 이 말이 섬뜩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고마움을 모른다는 것은 단순히 예의가 없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관계 맺음이 망가져 있다는 뜻입니다. 남이 준 도움을 자신의 자격이라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자신이 손해를 봐도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사업을 하며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는 돈은 빌려줄 수 있지만 마음은 함부로 내주면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는 정직한 인간관계의 경계선을 강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감사로 이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용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이용해 통로로 바꾸는 순간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는 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후 그 사람이 달라졌다면 그것은 돈이 그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속마음, 즉 진짜 본색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인간의 변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 돈을 다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이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돈을 빌려주느냐 마느냐보다 그 사람이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인가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평안을 지켜줄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젊은 시절 이야기 하나를 해볼까 합니다. 그가 현대그룹을 세우기 전 가난했지만 늘 사람을 도우려 했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누군가는 살 길이 생기겠지 하는 마음으로 친구에게 사업 미천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며 연신 허리를 굽히던 친구가 사업이 잘 되자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겨우 마주쳤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때 돈이 큰 돈도 아니었잖아요. 정주영 회장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후로 그는 마음속에 한 문장을 새겼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빚도 모른다. 그는 훗날 그 일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가 준 돈보다 그가 잃은 신뢰가 더 컸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의 신뢰는 다시 세울 수 없었다. 그때부터 정주영 회장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보다 그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의가 배신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의 기억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도움을 감사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류는 그 도움을 빚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빚을 부담스러워하고 결국 도움 준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 불편함이 배신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정주영 회장은 이런 사람의 심리를 비겁한 합리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변한 게 아니라 편해진 것이다. 즉, 그들은 마음이 무거운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은혜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얕은 사람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남 탓으로 돌립니다. 그 사람은 돈으로 사람을 본다. 내가 도움받은 게 뭐 대단한 일이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사람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그는 냉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냉정은 차가움이 아니라 명확한 구분의 지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의 눈빛을 보라. 감사보다 당연함이 먼저 깃들어 있으면 그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사업가의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받을 자격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격을 모르면 책임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배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선의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가 멀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의 그릇이 달랐던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돈에 신의를 잃는 사람은 큰 돈을 가져도 인생을 잃는다. 그는 더 이상 그런 일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그 사람을 시험해서 내 옆에 둘 사람인지 아닌지를 일찍 알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을 봤다고 합니다. 감사의 눈빛은 숨길 수 없다. 자신만 아는 사람의 눈에는 늘 불안이 깃들어 있다. 그는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며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받는 건 빠르지만 기억은 짧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고맙다며 머리를 숙이지만 며칠이 지나면 그 마음이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내가 그만큼 믿음이 있어서 빌려줬겠지. 나 아니었으면 그 사람도 손해였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은혜를 스스로 희석시킵니다. 둘째, 어려움이 풀리면 연락이 끊긴다는 점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사라지는 타이밍이 정확하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간절하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지워집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도움받은 나보다
이제 자유로운 나가 먼저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남의 신뢰를 자기 능력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날 믿어준 거야.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위험하다고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신뢰는 주어지는 것이지 빌려 쓰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거울 대신 무대에 서버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무대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넷째, 감사를 말로만 한다는 특징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쉽지만 갚으려는 마음은 어렵다. 감사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감사를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런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진심을 말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태도로 보았습니다. 다섯째, 남의 도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계산 속에 삽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이만큼 해줬고 나는 그 사람에게 이만큼 해줬다 이렇게 마음속 저울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진심을 주지 못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계산으로 맺은 인연은 계산으로 끝난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잃습니다. 처음엔 얻는 듯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위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운을 잃는 사람이다. 그는 그 말을 단순히 도덕의 언어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냉철한 인생의 법칙이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운이 끊기고 감사를 아는 사람은 복이 이어진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도와주고 손해봤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도움을 통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본색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익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을 걸러내면 그만큼 인생이 편해진다. 그렇습니다. 진짜 손해는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못 본 채 계속 옆에 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일찍 알아챘다면 그것은 잃은 게 아니라 배운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업 파트너, 직원, 친구, 심지어 친척까지. 그의 주변엔 늘 돈과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지요. 그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인간관계의 기초지만 무턱대고 믿는 건 어리석음이다. 그는 경계 없는 믿음을 가장 위험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경계 없는 믿음은 상대에게 유혹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니까. 이런 생각이 한 번 들어오면 그 사람은 스스로의 양심에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이 한 번 열리면 사람의 마음은 다시 닫히지 않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좋은 마음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너무 크면 사람을 망친다. 그는 사업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도와줄 선과 지켜볼 선을 구분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면 도움은 은혜가 아니라 짐이 된다고 했지요. 그가 실제로 한 말을 들어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한 번 빌려주고 두 번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빌려주는 게 아니라 뺏기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선의는 반복되면 권리가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무겁게 들리지 않습니까?
한두 번의 도움은 고마움이지만 3번, 4번이 되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고 기대가 자리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자신이 도움을 줄 때마다 늘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 없이도 설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이 나오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돕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도움은 성장의 발판이 아니라 의존의 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을 도왔지. 나를 이용할 사람은 돕지 않았다. 그 한 문장이 바로 경계의 철학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읽어내는 눈이 없으면 결국 마음 좋은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 도움을 기회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끊기면 배신으로 되돌려줍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래서 늘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거절을 배워야 한다. 거절은 냉정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지혜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이 너무 많은 사람은 결국 버려진다. 왜냐하면 사람은 공짜로 받으면 쉽게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인생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돈과 정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둘 다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 없는 신뢰는 언젠가 파국을 부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할 때 그 믿음을 지키려 하기보다 그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이미 관계가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주는 게 아니라 쌓는 것이다. 쌓이지 않는 믿음은 모래성이다. 그는 도움을 주는 일보다 사람을 알아보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람에게 준 믿음은 결국 자기 마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일수록 믿음은 덜 넓고 더 깊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퍼주는 믿음이 아니라 진심을 이해하는 몇 사람에게 나누는 믿음. 그게 평생의 인연을 지키는 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수많은 배신을 겪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 함께 고생하던 직원, 심지어 가족 중에서도 그를 속인 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누구도 오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고록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신당하고 분노로 세월을 낭비하느니 그 시간에 다시 일어설 생각을 한다. 그는 사람의 변심을 비극이 아니라 교훈으로 보았습니다. 배신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린다. 그건 본능이지 악의가 아니다. 정주영 회장은 인간을 냉소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본능을 인정하고 다루는 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배신이 가장 아픈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믿었던 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는데 이 문장이 마음을 오래 괴롭히지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은 돌려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 진심을 다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는 배신을 당할 때마다 그 사건을 사업의 수업료로 여겼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배웠으면 그건 싼 수업료다. 이 말에는 뼈가 있습니다. 그는 잃은 것보다 배운 것에 집중했습니다. 한 번 속으면 그 사람 탓, 2번 속으면 내 탓이다.
이 철칙을 가슴에 새기고 두 번째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배신을 겪은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망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원망은 복수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계속 나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를 속인 사람 때문에 불행해지는 건 두 번 속는 일이다. 그의 이 한 문장은 인생의 지혜로 남았습니다. 배신은 막을 수 없지만 그 후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며 시간을 버릴 것인가? 그 일에서 배우고 더 단단해질 것인가? 정주영 회장은 늘 후자를 택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은 줄였지만 세상을 믿는 마음은 더 커졌다. 그의 철학은 냉정 속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배신을 겪었다면 그걸 내가 잘못 믿었기 때문이라고 탓하지 마세요. 그것은 믿음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의 본질을 보는 눈이 조금 늦게 열린 것뿐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런 일을 겪을수록 오히려 자신을 더 단단히 세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신을 겪은 사람은 강철처럼 단단해지되 끝까지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라. 미움은 또 다른 빚이 된다. 그는 배신 이후에도 그 사람을 찾아가 밥을 사주곤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움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마음을 정리하는 거다. 그는 복수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심한 단호함으로 그 관계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리하게 만듭니다. 누가 내 곁에 있을 사람이고 누가 떠나야 할 사람인지 명확히 보여주지요.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배신은 인생의 필터다. 나쁜 사람을 걸러내고 좋은 인연만 남긴다. 그렇습니다. 배신당한 날이 끝이 아니라 사람 보는 눈이 자라는 날입니다. 그날 이후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성숙의 흔적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돈을 다뤘지만 그가 진짜 두려워했던 건 돈을 잃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건 신뢰를 잃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면 된다. 하지만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다시 못 산다. 그의 말은 단순한 사업가의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품격과 관계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돈이 사람을 망치지 않는다. 돈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신뢰가 얼마나 얕은지가 드러날 뿐이다. 여러분, 돈 문제로 멀어진 관계는 사실 돈 때문이 아니라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돈은 단지 그 균열을 드러내는 돋보기일 뿐이지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언제나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돈을 주고 잃을 사람은 언젠가 믿음으로도 나를 잃을 사람이다. 그는 사람 사이의 신뢰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첫째, 이익 위의 신뢰. 둘째, 정 위의 신뢰. 셋째, 존중 위의 신뢰. 이익 위의 신뢰는 가장 빨리 무너집니다. 정 위의 신뢰는 오래가지만 이해가 엇갈리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존중 위의 신뢰는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오래 남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만이 돈을 견딜 수 있다. 그가 말한 존중은 예의가 아닙니다. 상대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깨지는 순간 돈보다 훨씬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냉정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신뢰를 한 번 깬 사람은 돈을 갚아도 다시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는 용서는 하되 관계를 복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워도 기울어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신뢰는 종이컵 같습니다. 한 번 구겨지면 다시 펼 수는 있어도 처음의 형태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래서 관계를 정리할 때 감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두 번째 실망을 주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거리를 두는 게 예의다. 이것이 그가 말한 품격 있는 단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절이라는 말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단절은 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경계의 선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걸 인생의 위생이라 불렀습니다. 신뢰가 썩은 관계는 아무리 붙잡아도 냄새가 난다. 그럴 땐 미련 없이 잘라내야 한다. 그는 사람을 정리하는 일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원칙은 지켰습니다.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고맙네. 덕분에 한 사람을 또 배웠어. 그 한마디는 단호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일을 통해 자신을 더 단단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뢰는 돈보다 귀하고 단절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쌓여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점점 더 정제되고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진짜 인연이 남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돌지만 신뢰는 쌓인다. 나는 돈을 잃어도 신뢰는 잃지 않으려 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돈은 세상의 연료지만 사람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 그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돈으로 사람을 재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그의 말에는 긴 세월이 녹아 있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하기 전에 수없이 속았고 배신당했으며 이용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믿어야 한다. 다만 사람을 가려서 믿어야 한다. 여러분, 결국 돈을 빌려줄 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고마움을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한 가지 질문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는 빌린 돈보다 믿음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돈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 빌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줄 줄 모릅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잃는 건 다시 벌면 된다. 하지만 마음을 잃는 건 다시 못 얻는다. 그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가진 능력보다 감사의 깊이를 먼저 봤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 하나로 평생 빚을 갚으며 삽니다. 그러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불행까지 남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되는 일보다 신뢰로만 지켜지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 신뢰를 지키는 첫 번째 덕목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외롭고 가난해집니다.
정주영 회장은 사업이 커질수록 더 자주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운전기사에게도 말단 직원에게도 심지어 자기를 비판하던 기자에게도 수고했네. 덕분이야. 그 짧은 말이 그의 제국을 지탱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고마움이 쌓이면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이면 성공이 된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돈도 마음도 빌려주지 마라. 그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절제입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의 선의를 빌려 자기 욕심을 채우고 결국 그 빚을 원망으로 갚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잃는 건 돈이 아니라 인생의 평온함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배신하지 않는다. 돈이 사람의 본색을 보여줄 뿐이다. 그는 돈이 아니라 감사로 세상을 움직이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그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내 도움을 감사로 받을까? 기회로 이용할까?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누군가 만나면 이런 말을 하는지 잘 들어봐라. 본성 못된 사람이다. 처음 만난 사람이 굳이 자기 성격을 먼저 설명한다면 그것은 단지 친절이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할 면죄부를 미리 꺼내는 것일 수도 있다. 오늘은 그 문장의 뒷면을 깊이 들여다보려 한다. 첫 번째 이야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처음에는 그저 웃으며 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말은 참 자주 들려온다.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이 짧은 문장에는 두려움과 오만이 동시에 깃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왜 사람들은 자신을 설명하려 들까? 그것도 꼭 만남의 초입에서 말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아는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다고 했다. 자기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사람은 다른 이에게 자신의 단점을 마치 면역 백신처럼 미리 주입하지 않는다. 내가 좀 솔직한 편이야. 내 말투에 상처받지 마. 나 예민해서 그래. 같은 말들은 단순히 설명이 아니라 사실상 경고에 가깝다. 조심해. 나는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 내가 상처받아도 그건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야. 라는 태도가 그 안에 숨어 있다. 사람을 파악하는 데 있어 표정이나 학력, 직업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자기 방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보는 일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한다. 진정한 품성은 위기와 충돌에서 드러난다고. 즉, 자기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첫 반응이 바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하지만 나 원래 그래는 그 모든 변화를 거부하는 문장이다. 성장을 피하고 반성 대신 합리화를 고르는 방식이다. 이 말의 깊은 무서움은 남을 탓하지 않으면서도 결과적 책임은 교묘하게 전가한다는 점이다. 내가 원래 이러니까 이해해줘. 이 문장은 사실 넌 그냥 받아들여라는 말의 포장일 뿐이다. 니체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신격화한다. 즉, 원래의 나를 내세우는 사람일수록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깨뜨릴 용기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성격 좋은 사람보다 자기 성격을 늘 조심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똑바로 보고 타인을 해하지 않기 위해 한 번 더 침묵하고 한 번 더 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노자의 말처럼
겸손한 자가 오히려 물처럼 흐르고 말없는 자가 끝내 중심을 잡는다. 그러니 당신도 기억하라.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자기 결점을 미화하는지 아니면 조용히 행동으로 자신을 보여주는지를. 말은 가벼워도 그 말의 무게는 오랫동안 남는다. 당신은 타인의 말이 아닌 그 말의 빈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다. 사유하라. 그리고 조용히 경계하라. 두 번째 이야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생각보다 더 많은 형태로 변주된다. 내가 좀 직설적이라 그래. 나는 솔직한 게 좋아서 그래. 나는 남 눈치 안 봐. 이 말들이 가진 공통점은 배려가 아닌 자신의 성격을 마치 자랑처럼 말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덕을 이렇게 정의했다.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중용의 태도. 말하자면 덕 있는 사람은 자신이 솔직해도 그 솔직함이 누군가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율한다. 왜냐하면 그는 안다. 진실과 폭력 사이에는 아주 얇은 경계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자신의 성격을 면죄부처럼 내세우는 사람은 그 경계를 애초에 지우려 한다. 그냥 나니까 이해해. 이건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요구하는 말이다. 배려가 아니라 지배에 가깝다. 철학은 우리에게 묻는다. 왜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도 불편함을 넘기고 마는가? 그건 우리가 관계에서 맞서는 것보다 참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일 것이다.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우리의 침묵은 때로 예의가 아닌 자기 존엄의 후퇴일 수 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이 폭발할 때가 아니라 감정이 의심 없이 수용될 때 더 경계하라고 말한다. 무심하게 던져진 한마디 속에 그 사람의 세계관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기 성격을 규범으로 여기는 사람은 타인을 타인으로 받아들이는 힘이 없다. 그는 항상 중심에 자신을 놓고 모든 대화, 모든 상황을 자기 해석의 기준으로만 이해한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한쪽이 조심하고 한쪽이 풀어야만 유지된다. 결국 당신만 지치고 당신만 상처받게 된다. 노자의 철학이 여기에 조용히 말한다. 억지를 부리는 자는 결국 무너지고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끝내 살아남는다. 사람을 만날 때 그가 어떤 말로 자신을 설명하는지보다 그가 말한 후에 침묵에서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보라. 진심을 바라는 사람은 말 뒤에 귀를 기울이고 면피를 원하는 사람은 말 뒤에 책임을 지우는 법이다. 그래서 철학은 말한다. 사람은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무엇을 당연하게 여겼는가로 드러난다고. 그 사람이 타인의 감정을 피하거나 자기 단점을 뻔뻔하게 펼쳐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다면 당신은 지금 말이 아니라 태도를 보고 있는 것이다. 사유하라. 그리고 그 말의 끝에서 경계하라. 세 번째 이야기. 아이러니하게도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실수나 다름에는 너그럽지 않다. 그들은 자기 성격에는 관대하면서 남의 태도에는 쉽게 나를 세운다. 왜 그럴까? 그 말은 곧 나는 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너는 나에게 맞춰야 한다는 명령이기 때문이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대화를 연결이 아니라 승인으로 받아들인다. 당신이 맞든 틀리든 결국 중요한 건 자기 말이 통했는가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조절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 진짜 약한 사람은 세상을 조절하려 든다. 나 원래 그래는 세상을 바꾸는 대신
모든 책임을 외면하려는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덕론을 다시 떠올려 본다. 그는 용기를 두려움과 무모함 사이의 균형이라 했다. 즉, 솔직함도 미덕이 되려면 그 안에 타인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원래 말이 좀 거칠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감수성을 미덕이 아니라 약점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마음이 여린 사람을 예민하다고 하고 자신은 그냥 솔직하다고 한다. 이 언어는 관계를 일방통행으로 만든다. 그래서 철학은 이렇게 묻는다.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자기 말투를 조심한다. 자기 성격을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 결함을 드러내되 그걸로 남에게 면죄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랬다면 미안해. 혹시 내 말이 불편했다면 말해줘. 이 짧은 문장은 세상의 기준을 자신에게로만 맞추지 않겠다는 마음의 유연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유연함은 강요하지 않고도 영향을 주고 소리치지 않고도 신뢰를 쌓는다. 니체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 안에 질서를 세운 자라고 불렀다. 그 질서는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러니 기억하라. 나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혹시 내가 좀 부족했나라고 돌아보는 사람이 진짜 깊은 사람이다. 당신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자격이 있고 무례를 인내로 오해하지 않아도 된다. 사유하라. 그리고 사람을 말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라. 네 번째 이야기. 당신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내가 그런 말 한 건 그냥 농담이었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다들 웃었는데. 너만 그래? 이 말들 역시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의 변형이다. 표현은 달라도 핵심은 같다. 내 말은 정당했고 불편한 건 내 문제야. 그 말이 불편했다는 사실보다 불편해했다는 당신의 반응을 문제 삼는 것. 그게 바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의 전형이다. 철학자들은 이런 사람을 자기 성찰이 멈춘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기 말이 어떤 파장을 남기는지 돌아볼 줄 모르고 자신의 언어가 낯선 누군가를 이상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무례한 사람은 고통을 남기고 겸손한 사람은 흔적을 남긴다. 당신에게 농담이 독처럼 스며들었는데도 그들은 웃으며 넘어가고 오히려 당신의 민감함을 문제 삼는다면 그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습관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들 괜찮다는데 왜 너만? 이 말의 숨은 뜻은 다수의 기준으로 너를 재단하겠다는 폭력이다. 자신의 말 한마디보다 당신의 상처를 예외 취급하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대등하지 않다. 니체는 군중 속에선 양심보다 분위기가 더 우세하다고 했다. 즉, 집단의 웃음 뒤에 숨은 언어는 누군가의 자존을 찌르고도 별일 아니라는 공기를 만들어낸다. 그러니 철학은 이렇게 제안한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구조를 보라.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꺼내는지, 불편함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고. 그리고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이 계속 쌓여 마음을 갉아먹을 때 이 관계에서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는 권리를 말이다. 누구도 무례를 내성으로 견뎌야 할 의무는 없다. 당신은 충분히 자기 말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과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말은 곧 사람이다. 말은 기억되지 않아도 그 말이 남긴 감정은 오래 남는다. 사유하라. 그리고 관계의 방향을 다시 정하라.
5번째 이야기.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인간은 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가? 그리고 그 포장의 첫 번째 재료는 말이었다. 나 원래 그래. 내 성격이 좀 그래서. 그냥 내 스타일이야. 이 말들은 겉으로는 솔직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화를 거부하는 완고함의 표현이다. 진짜 솔직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면서도 그것이 타인에게 불편함이 될 수 있음을 안다. 그래서 쉽게 말하지 않는다. 설명보다 행동을 먼저 보이려 한다. 하지만 자기 결점을 말하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이 곧 방패가 된다. 내가 먼저 경고했으니 이제 상처받아도 내 책임은 아니야. 그 말의 뒷면엔 이기심과 회피가 가득하다. 칸트는 도덕 법칙을 말하면서 보편화의 원칙을 이야기했다. 당신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모두에게 적용되어도 문제가 없다면 그건 도덕적일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이 모두에게 정당화된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 누구나 자기 방식만을 주장하고 상대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각자의 독백만 오가는 풍경일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고립된 섬처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떠돌게 된다. 이기적인 말은 소리보다 더 무겁다. 상대의 말문을 닫게 만들고 관계를 침묵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래서 철학은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말하는가 보다 그 말이 어떤 공간을 만들고 있는지를 보라고 한다. 그 말이 침묵을 열어주는지 아니면 침묵을 강요하는지를 말이다. 노자는 말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상대를 꺾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부드럽게 다듬는 자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하는 사람은 자기 방어는 잘하지만 진짜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관계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우리를 위한 조율이기 때문이다. 사유하라. 그리고 당신의 말이 어떤 공간을 만들고 있는지도 들여다보라. 6번째 이야기.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말의 무게를 자주 되새긴다는 데 있다. 그들은 말한 후 상대의 표정을 살피고 자신의 표현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감수성을 스스로 꺼버린다. 그건 마치 내가 문을 닫을 테니 넌 그냥 문 밖에서 날 이해해줘라는 선언과도 같다. 그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 단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격이 갈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다. 자기 결함을 감추지 않되 그 결함을 타인의 짐으로 만들지 않는 자. 당신은 지금 그 짐을 짊어진 적이 있지 않은가?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뱉은 말들을 하루 종일 마음에 담아두고 내가 예민한 걸까? 스스로를 의심한 적은 없었는가?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관계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타인을 다치게 만든다고 말했다. 감정의 조절, 말의 절제는 결국 타인에 대한 예의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무례는 순간이지만 그 여운은 오래간다. 특히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의 무례는 더 깊은 상처로 남는다. 자기 말투를 설명하지 않아도 조심하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다. 그들은 말이 세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이 분명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도 배려가 느껴지는 사람들이다.
그 반대로 내가 원래 이래라고 말하는 사람은 늘 자기 편에서만 세상을 보려 하고 관계 안에서 생긴 문제를 성격 차이라는 말로 퉁친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 그 차이를 알게 된 것이다. 누가 조심하는 사람이고 누가 그냥 방치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철학은 말한다. 사람을 판단할 때 그가 겸손한 순간을 보라. 그 순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품격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때니까. 말은 휘발되지만 태도는 잊히지 않는다. 사유하라. 그리고 당신이 품어야 할 사람을 선별하라. 7번째 이야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면죄부처럼 통용되기 시작했다.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명목으로 관계의 긴장도, 상처도 모두 상대에게 떠넘기는 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자기 고백은 고백일 때만 진실이지, 방패가 되면 그것은 무기가 된다. 자기 단점을 인정한다는 건 겸손이다. 그러나 그 단점을 정당화하는 순간, 그건 자기 우상화로 바뀐다. 니체는 인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결핍을 찬양으로 바꾸려 든다고 했다. 즉, 약점을 약점이라 인정하는 대신 그걸 무기처럼 드러내고 타인을 휘감으려는 속성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한 번쯤 정지하게 된다. 그래,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어쩌면 내가 더 참아야 하나. 하지만 철학은 묻는다. 그렇게 참는 사이 당신의 말은 어디로 갔는가? 당신의 감정은 왜 자리를 잃었는가? 관계에서 말은 양방향이어야 한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성격을 선언하고 상대는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면 그건 더 이상 대화가 아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사라지는 기분이 든다면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존중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도 편히 있을 수 있는 것. 그게 건강한 관계다. 하지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한 사람의 존재만을 앞세운다. 다른 이의 자리, 감정, 생각은 그 말 뒤로 물러나야 한다. 그건 관계가 아니라 지배다. 철학은 그런 관계를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라고 부른다. 그 안에서는 아무리 말이 많아도 정작 중요한 말은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 다시 물어보라. 내가 말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 사람의 말투 때문은 아닌가? 그 사람의 태도가 내 감정을 가두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깨닫게 될 것이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 단점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불편함이 생겼을 때 상대의 마음부터 살핀다는 것을. 사유하라. 그리고 당신의 감정이 살아 숨쉬는 관계를 선택하라. 8번째 이야기. 내가 원래 이렇다니까. 그냥 내 스타일이야. 넌 내 방식대로 해. 이 문장은 표면적으로는 존중처럼 들린다. 하지만 철학은 이렇게 묻는다. 그 말이 진짜 존중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책임 회피의 수단인가? 사람은 말끝에 진심을 담는다. 말투는 우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내면에 질서와 삶의 방향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자기 태도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사람은 자기 말이 누구에게 상처가 될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내가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는 자각보다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라는 방패를 먼저 든다. 그 방패는 자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배제하는 도구가 된다. 칸트는 말했다. 진실한 의무는 타인 안에 있는 인간성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만 생각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 반응이라는 뜻이다. 관계는 늘 균형 위에서 있어야 한다. 누군가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면 그 무게는 고스란히 상대에게 쏠리게 된다. 그리고 그 관계는 자기 표현보다 상대의 참음으로 유지되게 된다. 그 사람은 원래 그렇잖아. 이 말이 당연해질수록 당신의 감정은 그 사람 곁에서 점점 줄어들게 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참는 것과 감정을 무시당하는 건 다르다고 말한다. 참는 것은 선택이지만 무시당하는 건 폭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질문을 바꿔야 한다. 내가 얼마나 참고 있나가 아니라 그 사람은 내가 사라지는 걸 인식하고 있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에 계속 자리를 내어주다 보면 언젠가는 당신도 스스로를 설명하게 된다. 그냥 내가 좀 예민해서 그래. 내가 너무 소심한가 봐. 그러나 철학은 분명히 말한다. 예민한 사람이 약한 게 아니라 남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르다. 하지만 그 다름이 관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건강한 소통이 된다. 당신도 그래야 한다. 더 이상 말로 지배당하지 말고 말 너머의 마음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라. 사유하라. 그리고 당신의 자리를 지킬 말들을 새롭게 세우라. 9번째 이야기. 철학자들은 말이란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는 통로라고 했다. 그 말이 조심스러울수록 그 사람은 타인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이 함부로 던져질수록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한 무례를 품고 있다는 신호다. 내가 원래 이래. 이 말은 결국 나는 지금 이 모습으로도 충분하다는 자기 선언이자, 그러니 바뀔 생각은 없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틀을 의심할 수 있는 힘이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그 틀을 자주 흔들어 보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된다. 하지만 자기 틀을 정답으로 여기는 사람은 대화 중에도 결국 혼자 말만 한다. 상대가 무엇을 느끼는지보다 자기가 어떻게 들릴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철학은 여기에 멈춰 묻는다. 당신은 지금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방어하고 있는가? 말로 소통하고 있는지, 말로 숨고 있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관계의 본질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노자는 말했다. 자기 안을 비운 자가 세상의 모든 물소리를 받아들인다. 자기 안이 꽉 찬 사람은 다른 이의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자기 말, 자기 고집, 자기 스타일로 관계를 채워버리기 때문에 다른 존재는 점점 배제된다. 그러니 당신도 이젠 알아야 한다. 누군가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당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자신의 스타일로 덮으며 당신의 말엔 늘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로 답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자기 방식을 고수하지 않는 용기에서 피어난다. 그 사람이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 한 문장에 대해 스스로도 되묻는 사람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 진짜 존중의 시작이다. 그리고 당신도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갇히지 말고 말없는 감정을 들여다봐야 한다. 관계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흐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사유하라. 그리고 그 말이 당신을 향하고 있는지 혹은 당신을 밀어내고 있는지를 보라. 10번째 이야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 말은 결국 관계에 책임을 놓겠다는 문장이다. 말은 도구가 아니다.
말은 관계를 맺는 방식이고 마음을 주고받는 문이기도 하다. 그 문을 처음부터 닫아버리는 사람은 그 관계를 자기 중심으로만 설계하려는 사람이다. 철학은 끝내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거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무심하게 뱉은 말, 나 원래 말이 좀 거칠어. 그건 말투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다. 그 사람이 말한 뒤 상대의 눈빛을 보는지, 말하고 나서 한 박자 쉬는지, 그 모든 섬세한 리듬 속에 진심은 숨어 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진짜 품격이란 내 안에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자기 안에 질서가 없는 사람은 말로 무장하고 그 말로 상처를 회피하며 결국 누구도 곁에 오래 두지 못한다. 그냥 그런 사람이야. 이 말로 모든 것을 넘기려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스스로의 성장을 멈춰버린 사람이기도 하다. 관계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껴안는 일이지만 그 불완전함을 미화하거나 방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 당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당신도 그를 이해하려 애썼던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당신만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건 더 이상 공평한 관계가 아니다. 철학은 그때 조용히 말한다. 사랑하되 미혹되지 말라. 사유하라. 그리고 당신의 존엄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택하라.